기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이런 게 1,500이에요. 작년보다 500이 늘었네요. 똑같은 기간 안에 보다 더 많이 생산했잖아요. 그럼 경제가 더 늘어났잖아요. 성장한 거죠. 이런 거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GDP가 늘어나는 걸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국내 총생의 GDP가 늘어난 게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경제가 성장하면 뭐가 좋죠? 아무래도 국민들이 월급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회사가 잘 돌아갔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제 월급도 더 많이 받아서 물질적인 풍요, 일자리도 많을 거고요. 자, 국민 소득도 늘어날 거고요. 근데 이제 나쁜 점이라고 하면 또 경제가 너무 이렇게 기업이 잘 되다 보면 뭐 환경 오염이나 공장이 많이 가동되어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 있고 자원을 너무 써서 자원 고갈, 그다음에 뭐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 잘 살고 또 누군 그렇지 못하는 빈부격차 이런 거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면 전반적으로 국민들 소득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기업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노동이 더 우수한 노동이 있다면 근로자들이 완전 똑똑해요. 완전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아요. 자본이 많아서 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자원이 많아서 예를 들면 우리는 사실 자원이 많이 없죠. 석유 같은 것도 우리나라를 뭐 철철철철 넘쳐난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도 줄이고 많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텐데요. 자, 그런 생산 요소 투입을 증가하면 노동, 자본, 뭐 자원 이런 투입을 증가했을 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게가 할 일. 자, 우리 가계 기업 정부를 한번 나눠볼까요? 가계는요, 열심히 저축을 많이 하셔야죠. 자, 저축을 많이 하면요, 그 저축이 어디로 가? 은행으로 가죠. 그럼 은행의 돈은 또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기업이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흥청망청 과소비하지 마시고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제 합리적인 건전한 소비를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가계는 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고요.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너예요.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다. 왜 하죠? 왜 해요? 돈 벌려고. 당연한 얘기죠. 돈 벌려고 사업하지. 뭐 자선 사업하나요? 일단은 뭐 돈을 벌어야 자선 사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업가의 기본은 돈 버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요즘에 뭐 이렇게 사업한다고 해도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남들이랑 다 똑같아서 내가 음식점을 냈어요. 옆집이랑 맛이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저 그래요. 뭐 큰 떼돈 벌겠어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자, 뭔가 남들보다는 맛있대거나 뭔가 남들과는 다른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랑 다 똑같아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도전, 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죠? 뭐 남들은 다 국내에서 팔 때 나는 뭐 해외에 갖다 판다거나 뭔가 이렇게 새로움이 필요하죠. 그런 걸 우리 혁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혁신. 자, 그래서 뭐 새로운 기술도 필요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업가 오너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남들이 하지 않은 이런 도전 정신, 혁신이 필요하다. 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용어입니다. 기업가들한테는 바로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부도 좀 도와줘야죠. 자, 정부가 이런 것들, 뭐 도로, 공항, 열차 이런 것들은 정부가 만들어주는데 이런 정부가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요. 사회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건 또 정부가 많이 만들어줘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법이랑 제도들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 경제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잘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 각자 누구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노력할 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는요, 사실 세계에서 놀란 경제죠. 네, 세계에서 기적이 일어난 나라예요. 사실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정말 초스피드로 완전 이렇게 성장한 나라.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했어요. 광복하면 뭐예요? 바로 또 6.25 터졌어요. 1950년에 6.25가 터져서 그나마 있는 거 다 파괴되고. 자, 우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이 시작돼요.
자,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박정희 정부 때인데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성공을 거두죠. 자, 그래서 5년 단위로 경제가 쭉쭉쭉 성장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자, 근데 이제 60년대는요.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스타트. 자, 공업도 레벨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수준이 낮은 게 경공업이에요. 생필품 파는 거죠. 가장 가벼운 공업. 그래서 뭐 신발 공장, 가발 공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옷이라든지. 네, 경공업으로 우리가 이제 좀 기반을 다지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그래서 가벼웠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거운 거, 무거울 중자, 중화학공학으로 갑니다. 무거운 거, 철. 석유화 이런 것들 무겁잖아요. 철 무겁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중화학에 신경 써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이제 80년대 가면 우리 또 전자산업 우리나라는 자원 없지만 또 이게 인재들이 많아요. 똑똑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술력이 좋아서 전자산업. 자,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네, 우리 반도체. 또 IT 강국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정보산업 IT까지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첨단 산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단기간에 대단한 성장을 거뒀고요.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 대단히 뛰어난 나라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좀 자랑스럽긴 하죠. 단기간에 또 우리가 할 때는 또 엄청나게 무섭게 하는 나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를 살펴보면요. 우리 특히 국가는요. 항상 두 가지가 고민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바로 우리 정부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고민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물가예요. 자, 물가가 너무 비싸면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게 걱정이고요. 또 하나의 걱정은 실업입니다. 실업자가 또 너무 많다는 것도 그것도 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항상 물가를 어떻게 하지? 실업을 어떻게 하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정부는 머리가 아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하고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여러분 이제 마트에 가시면 이 과자는 1,000원, 음료수는 1,200원, 뭐 이렇게 막 써있잖아요. 껌은 뭐 500원, 뭐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격이죠. 하나하나의 가격이에요. 그죠? 자, 물가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런 물건들이 한 1,00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1,000개의 가격을 다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누기 1,000을 합니다. 그럼 평균이 나오죠. 그게 물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의 가격을 평균을 낸 걸 물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가 되는 거예요. 물건 가격입니다. 그걸 평균 낸 거.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이제 평균, 전반적인 가격 물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 물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만든 게 물가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물가지수는요, 이제 기준을 하나 정해요. 기준년. 자, 기준연도는 무조건 100이라고 잡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이 100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물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작년을 100으로 놓고, 올해는 물가지수가 120이래. 그러면 작년보다 20% 물가가 올랐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물가지수라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물가와 관련해서 물건과 관련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생산자가 또 주로 사용하는 사는 물건, 거래하는 물건들 있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요. 자, 우리 물가.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물가 지수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자, 이런 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유식하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자,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물가가 상승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좋아요? 힘들어요. 그죠? 아니, 내 주머니 사정은 뻔하잖아요. 그죠? 내 주머니가 두툼해지면 또 모를까? 내 주머니는 그대로 얄팍한데 물가는 계속 오르면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릴 때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월드콘 같은 그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500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500원. 자, 그럼 제가 10,000원을 갖고 가서 월드콘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럼 저 몇 개 사 먹어요? 20개. 그쵸? 10,000원 갖고 가면 20개를 바꿀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500원. 근데 요즘에는 월드콘 하나가 얼마죠? 계속 한 2,000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1,500원, 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사이에 물가가 엄청 올랐네요. 월드콘 아이스크림 그 하나 가격이 엄청 올랐죠. 몇 배가 올랐는데,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몇 배로 커졌나요? 커졌어요? 아니잖아요. 화나잖아요. 아이스크림은 오히려 더 작아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가격만 올랐어요. 자, 그런데 10,000원을 갖고 가서 아이스크림 바꿔주세요. 그러면 요즘에는
2,000원이니까 5개밖에 못 사죠. 자, 그러면 10,000원을 기준으로 옛날에는 이 10,000원은요. 아이스크림 20개를 맞바꾸는 10,000원입니다. 근데 지금의 10,000원은 아이스크림 5개밖에 못 먹는 10,000원이에요. 자, 물가가 오르니까 이 세종대왕님이 그려진 10,000원은 똑같은 10,000원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 가치라는 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었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건요. 화폐의 가치가 이 10,000원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죠. 아이스크림 20개의 가치였는데 5개의 가치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돈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예요. 아이스크림 20개 먹을 거 5개밖에 못 먹으니까 손해죠. 근데 반대로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은요. 이득이 되죠. 옛날에는 10,000원 받고 아이스크림 20개를 줘야 되는데 이제 5개만 주면 되니까 훨씬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으로 가지면 더 이득이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자, 화폐의 가치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실물 자산, 이런 재산, 물건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 왜 물가가 오를까요?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우리 서민들이 힘들 텐데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3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요, 우리 아이스크림, 과자, 한번 예를 들면 과자값 잘 오르죠? 우리 흔히 막 요즘에 질소 과자라고 해서 봉지는 이따만 해서 딱 뜯어보면 막 과자 맨큼밖에 없고 다 막 질소고요. 그죠? 네, 근데 이유를 댈 때 이러죠. 아이스크림 가격 오를 때도 재료비가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다. 뭐 여기에 들어가는 과자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뭐 우유도 들어가고 뭐 계란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자, 그런데 그런 가격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올린다 이런 식이죠. 자, 비용이 비싸지니까 생산비가 비싸지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비용이 올라가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화 통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화가 아니라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요. 자, 돈을 만들어내는 곳은 한국은행이요. 돈을 막 찍어내면요. 좋은 게 아니라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섣불리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막 함부로 찍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많아졌어요. 옛날엔 별로 없는데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막 쓸 거 아니에요. 쓰다 보면 자, 그만큼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물가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총수요와 총공급,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자,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바로 초과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자,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을 때. 자, 공급량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이 물건 살 거야.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 인기가 많으면 그런 효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은 비용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이렇게 수요가 많을 때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자, 일단은요,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내 주머니 사정 뻔한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었죠. 구매력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옛날만큼 많이 못한다는 거죠. 수요가 저지됐다는 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다. 물건이 비싸지니까. 물가가 비싸지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지면 우리나라 물건이 비싼데 외국인들이 좋아하겠어요? 한국 물건 너무 비싸. 그러면 안 사겠죠? 자, 그러면 수출은 잘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도 우리께 비싸니까 오히려 수입한 물건 많이 살 거고. 자, 수출은 잘 안 되면서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무역 적자를 보겠네요. 네, 그래서 무역 적자. 그럼 국내 기업의 피해가 있고, 그다음 외국 기업이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차피 물가가 오르니까 돈으로 갖고 있는 건 불리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까 그랬죠. 돈으로 갖고 있으면 불리해. 그래서 사람들이 저금을 잘 하지 않고요. 아까 이렇게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해 그랬으니까 땅 투기 같은 거, 부동산 투기 이런 걸 많이 하죠. 은행에다 저금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같은 거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건전한 경제활동, 뭐 땅 투기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유리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불리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자, 누가 인플레이션인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이랑 그러니까 돈 빌려간 사람, 돈 꿔준 사람. 자, 누가 이득이게요? 돈 빌려간 사람. 자, 돈 빌려간 사람. 예를 들어서 자, 옛날에 제가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습니다. 자, 근데 친구가 10년 후에 그 10,000원을 갚았어요.
네, 이자는 없다고 할게요. 자, 그럼 옛날 10,000원을 제가 빌려줬을 거 10년 뒤에 제가 그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옛날 10,000원은 아이스크림 20개를 사 먹는데 이제 받아봤자 저는 아이스크림 5개밖에 못 사 먹거든요. 그동안 물가가 올라서. 그쵸? 자, 그러니까 오히려 돈 빌려간 사람은 그 돈으로 많은 걸 했잖아요. 근데 돈 빌려준 사람 나중에 받을 때 별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 빌려간 사람이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돈 꺼준 사람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유리한 사람이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의무. 그래서 돈 빌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돈 꾼 사람 그래서 돈을 꿔준 사람이라고 했죠. 정확히 얘기하면 채권자는 돈을 꿔준 사람. 네. 자, 돈 꿔준 사람, 돈 빌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불리해요. 월급쟁이들 불리합니다. 연금 받으시는 사람 불리해요. 왜냐면 연금이나 월급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계속 물가가 오르면 왠지 손해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화폐, 임금, 연금 반대로 물건으로 실물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되죠. 물가가 비싸지니까 오히려 수입이 잘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불리한 사람, 유리한 사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우리 그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 우리가 좀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물가를 잡는 방법 우리 또 역시 모든 우리 경제의 주체들이 나서야 되겠죠? 우리 하나하나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들은요, 과소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흥청망청 물건을 살수록 가격 올라갑니다. 너도 나도 물건 살래 이러면 아까 가격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소비 충동구매 자제하고 저축 많이 하고 건전하게 투자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할 일이 있어요. 자, 물건 가격을 정하는 건 기업이죠. 그렇죠? 자, 기업이 너무 자기들 폭리만 생각해서 막 물건값을 올리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기업도 기왕이면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인상 되는 걸 최대한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 노동자도요, 좀 중요한데요. 노동자가 회사한테 월급 올려줘. 자, 이렇게 하면 자, 회사는 그게 비용이죠. 직원들 월급이 많이 주면 그만큼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회사도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월급 주고 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맨날 월급 인상해달라 하면요. 자, 그게 다 결국 물건 가격으로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럼 노동자들은 월급도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다 참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제가요. 자, 작년보다 이만큼 더 실력이 좋아졌어요. 이만큼. 자, 그러면 저는 이만큼 월급을 올려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자, 제가 이만큼 옛날보다 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더 이만큼 내 능력만큼 월급 올려줘! 그럼 정당해요. 근데 나는 능력이 변함이 없는데 월급만 올려줘!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또 그 노동자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개발하고 한 만큼. 자, 띵까띵까 놀기만 하면서 월급만 올려달라? 그거는 솔직히 제가 오너라고 하면 여러분이 오너라고 해도 별로잖아요. 그죠? 그만큼 열심히 했고 그만큼 이 사람이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그만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마인드. 무작정 월급만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자제하고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또 역시 노동자들도 좀 개발하고 노력하고 이래야 할 거다. 자, 이제 정부를 보실게요. 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전략을 2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정부는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2가지 정책이 있어요. 재정정책은요, 정부가 세금을 이제 더 걷느냐, 덜 걷느냐, 이렇게 방법으로. 정부가 돈을 좀 더 풀까 말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정부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 한국은행 그것이 통화정책, 금융정책, 통화정책이야. 자, 왜냐하면 우리 중앙은행, 이 나라의 은행, 중앙은행,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 관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럼 좀 덜 풀리게 회수를 해야 될 거고 지금 돈이 너무 안 풀린다. 그럼 돈을 좀 풀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통화정책, 금융정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 물가가 비싸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막아야 돼요. 자, 정부의 전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물가가 막 올라, 경제가 너무 성장했을 때 물가 오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잡아야죠. 자, 노래방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노래방. 자, 분위기가 너무 다운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고 뭔가 신나는 노래로 살려줘야지. 그쵸? 자, 마찬가지. 경제가 다운됐을 때는 살려야 합니다. 근데 너무 살렸나 봐요. 그럴 땐 좀 잡아야죠. 분위기 좀 진정시켜야 되겠죠. 그죠? 워워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은 너무 살아났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살았기 때문에 좀 죽이는 정책. 약간 죽여주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요, 정부가 돈을 풀면 안 돼요. 정부가 최대한 돈을 뺏어야 됩니다. 쉽게 국민들 돈을 뺏어와야 된다. 그래서 돈을 못 쓰게.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게. 어떻게 돈을 뺏어오냐? 세금을 올려. 예를 들면 이런 게 방법인 거야. 지금 이런 상황, 지금 물가 너무 올라? 세금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율 인상. 아니면 정부가 돈을 이제 덜 풉니다. 정부가 공공사업이나 이런 걸 줄여요. 너무 정부가 사업을 많이 벌리면 그것도 물가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경제를 좀 진정시킬 때, 그래서 정부가 자꾸 축소하고 세금 인상하고. 자, 그럼 중앙은행에서는요, 중앙은행이 이제 돈 관리를 하는데, 지금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건 돈을 줄여야 된다.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리는 거예요. 은행의 이자율을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쓰려다가도 이자가 센데 저금해야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안 쓰게 만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에서 중요한 정책이에요. 지금 경제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해서 세금 올릴지 말지, 정부가 돈을 더 풀지 말지, 은행의 이자율을 올릴지 말지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줄여서 좀 진정시키는 거, 물가를 좀 잡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이제는 실업의 문제예요. 실업자가 또 많죠. 특히 청년 실업.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죽어라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일자리 없다고 그 사람들이 다 무능해요? 자,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취업 못한 사람도 있어요.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자, 그들이 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무능하다고 매도하지 마세요. 이 사회적으로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좀 안 되고 경제가 침체될수록 지금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자, 우리가 실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을 안 하면 다 실업이냐?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 일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는 거. 나 일하기 싫어. 나 엄마 아빠한테 그냥 용돈 받고 살래. 이 사람 실업자 아니에요. 자, 이 사람 일할 생각이 없지. 실업자 아니야. 자, 실업자는요. 자, 일할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일자리가 없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게 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자리가 없는 똑같은 백수여도 생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업자니 아니냐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업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제 실업자 수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요, 만 15세가 넘어야 우리가 취직에 가능한 나이예요. 대한민국에서. 자, 노동 가능, 그러니까 생일 지난 중3 정도 되는 거죠. 생일 지난 중3. 그러니까 만 15세가 넘을 때 우리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 일하지 않잖아요. 저도 만 15세 때 일 안 했어요. 그렇죠? 대학생 때까지도 그냥 알바 정도만 한 거지 뭐 그렇게 막 거창하게 일한 적은 없어요. 자, 왜? 학생이니까. 자, 우리가 15세 넘는다고 다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5세가 넘어도 정말로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15세가 넘었는데 일할 생각이 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라고요. 근데 일할 생각이 없다? 주로 학생, 주부 이런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학생은 아직 공부해야 될 때니까 일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아니면 아예 나 그냥 일 안 해. 자, 아까 포기한 사람들, 나 그냥 일하고 놀 거야. 자, 이런 사람들, 구직을 아예 단념해버린 사람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를 넣는 거야. 경제활동 인구는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데 진짜 일을 하고 있으면 취업자고요. 생각이 있는데 아직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요.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실업률은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 분의, 자, 실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업의 개념은 무조건 놀고 있다고 실업이 아니에요. 일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하신 분, 그런 사람들이 실업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업이 뭐가 문제예요? 일단은 돈을 못 벌잖아요. 생계가 막막하죠.
그쵸? 네, 뭐, 나이는 20대, 30대 뭐 이렇게 성인인데 돈 한 푼 못 벌고, 그러면 일단은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쪼들리잖아요. 자, 소득이 상실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우리가 직업의라는 걸 얻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그쵸? 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네, 그게 바로 자아실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꿈을 직업으로서 표현해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도요, 낭비예요. 아니 서울대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금 놀고 있어요. 얼마나 낭비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 수많은 우리 훌륭한 그 인적 자원을 그냥 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원 낭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가 많으면 실업자들이 이제 생계가 이제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범죄로 정말 극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또 실업자들 또 도와준다고 정부가 돈을 쓰면 실업 뭐 지원금이라든지 정부의 또 재정들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역시 경제가 너무 좋을 때는 물가가 상승해서 나쁜데 경제가 또 나쁠 때는 실업률이 높아서 문제입니다. 완전히 두 가지 숙제예요. 경제가 좋으면 물가가 너무 비싸, 경제가 또 나쁘면 실업률이 올라가.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는 아주 머리 아픈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업의 종류는 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데 실업은 왜 실업이 되느냐? 자, 그래도 요거는 괜찮은 실업이에요. 자발적 실업이 있고요. 자발적인 건 내 스스로 실업자가 된 거고 나머지는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건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100만 원을 받아요. 나 100만 원밖에 날 안 주다니. 날 인정을 안 해주네. 회사에다 과감 사표를 턱 내고 난 더 좋은 회사를 가겠어. 자, 그러면서 잠깐 한 달간 쉬었어요. 자, 그것이 내가 원해서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사표를 딱 집어 던지고, 네,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좋은, 더 나은 회사를 찾으면 그 회사에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사이에 잠깐 실업자가 된 그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생기는 거고요. 그럼 빨리 이 사람을, 일자리를 얻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정보를 줘야죠. 야! 네가 원하는 회사 이런 회사 아니야? 월급 여기 많이 준다는데 네가 원하는 회사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정보를 빨리 줘야 이 사람 맞네? 그럼 나 1억 더 내볼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원할 만한 그런 취업 정보를 빨리빨리 주면 이 사람은 하루빨리 취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IMF 같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불경기일 때. 그럴 때 이제 회사가 많이 문 닫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이 잘릴 수도 있죠. 경기가 어려울 때 그걸 불경기 때 실업. 자, 그걸 경기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경기는 바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실업자가 많아졌어요. 막 다 잘려서 노숙자 되고 이래요. 자, 그럼 경제를 살려야죠. 이때 살리고 전략이 들어가는 경제를 살려줍니다. 정부는 이때 착하게 나가야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불경기니까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럴 때 세금을 줄여주는 거. 정부가 공공사업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은행이자는 싸져요. 대신 은행이자는 싸집니다. 사람들이 저금보다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자, 왜냐하면 은행이자가 싸야 기업도 대출을 받아가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전략인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 그럼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이제 시중에 돈이 풀게끔 투자가 유도가 되게끔 이렇게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런 계속 세상이 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조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실업자가 되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컴퓨터 저는 타자기 아세요 혹시? 타자기. 제가 어릴 때 타자기라는 게 있었는데 아빠 걸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띡띡띡띡 이러면서 이제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제가 한 고등학생, 대학생 이때만 해도 완전 다 컴퓨터로 샥 다 바뀌었죠. 대한민국이. 자, 그러면 저는 타자기의 귀지였어요. 자, 타자기 엄청 잘해요. 근데 컴퓨터는 하나도 못해요. 자, 그럼 저는 회사 다닐 수 있나요? 자, 요즘 시대에 못 다니죠. 자, 이 타자기에서 컴퓨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전 잘리겠죠. 그쵸? 자, 그럼 제가 다시 취업을 하려면 컴퓨터를 잘해야 되겠죠. 컴퓨터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컴퓨터 교육을 좀 받으면, 그래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룬 다음에 저는 이제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게 바로 구조적 실업입니다. 뭐 경기가 나빠서라기보다 이렇게 산업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옛날에 어릴 때 참 편지 많이 썼어요. 우리 집배원 아저씨, 그쵸? 우편 배달원 아저씨들이 참 많았는데, 자, 이제는 거의 편지를 사람들이 쓰질 않으니 이메일 보내니까, 자, 집배원이라는 개념 사라졌지만 새롭게
택배, 우체국 택배가 많아졌죠. 오히려 택배 기사님들이 많아졌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편 집배원만 보면은 이제 우편 집배원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편지 보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화 사회의 우편 배달 업무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구조적 실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취직한다고요? 새로운 이 시스템에 맞춰가야죠. 교육을 해야 돼. 내가 컴퓨터를 못해? 컴퓨터 배워야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취업을 할 수 있게 재교육, 직업훈련, 교육 이런 게 필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전 농부입니다. 봄, 여름, 가을은 바빴어요. 씨 뿌리고 이제 모내기 할 때까지는 모내기 하고 추수할 때까지는. 근데 겨울 되니까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겨울에는 실업자. 자, 스키 강사야. 겨울에 바빴어요. 나머지는요. 스키는 겨울에 타니까 나머지 계절, 이건 계절을 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필요한 계절이 있지만 또 그걸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는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계절 타는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절적 실업자들한테는요, 그 계절, 예를 들면 겨울에 농부들한테 일할 거리, 부업거리를 준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병행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골 같은 경우 농공단지를 조성해 준다거나, 농한기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대책이 되죠.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에도 뭔가를 재배할 수 있게. 그래서 계절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실업을 줄이는. 자, 실업의 종류 다시요. 자, 직장을 옮길 때 마찰적 실업이고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불경기여서 경기적 실업. 그 다음에 산업 시스템이 자꾸 바뀌어요. 산업 구조가 그래서 구조적 실업. 계절을 타요. 그 계절에 할 게 없어요. 자, 계절적 실업. 그래서 이렇게 실업을 또 어떻게 해야 이 실업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 대책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두 가지 숙제,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실업을 어떻게 잡는지까지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 나라의 경제, 나라의 경제입니다. 뭐라고요? 국민경제라고 하죠. 자, 국민경제라고 하는데 이는 가계기업 정부의 세 경제 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라 안에는 가계기업 정부까지요. 자, 그럼 국민경제 1번. 자, 2번. 다음 경제 주체에서 가계 역할, 우리 가정에서 할 일. 자, 가정은요, 주로 돈 쓰는 거 전문이에요. 소비 전문. 자, 근데 기업한테 또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죠.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걸 제공해줘서 생산 요소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제공해줘서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사실 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한다. 맞고요. 자, 소득으로 기업이 생산한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죠. 그죠? 자, 주로 소비 전문. 근데 어떻게 그 소득이 생기냐면 월급을 받아왔으니까 임금으로 소득을 얻었죠. 그죠? 공공재를 생산하는 건 정부입니다. 틀렸네요. 그러면 가나다 정답 2번. 자, 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국방, 치안, 교육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기업이 생산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로 대개 정부가 이를 공급한. 자,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 뭐라고 했죠? 공공재라고 했죠. 정답은 3번. 자, 4번. 실업을 구분할 때 자발적인 실업. 내가 사표를 딱 냈느냐? 안 그랬느냐. 그죠? 비자발적 실업은 나눠볼 수 있는데 자발적 실업은 딱 하나의 경우. 나 회사 옮길 거야. 딱 그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마찰적 실업.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원하는 실업이 아닙니다. 안타깝죠? 정답은 4번. 자, 5번. 다음 중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할 때 유리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가가 오를 때, 자, 돈 빌려간 놈이 더 득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수입이 더 잘 됩니다. 수출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돈을 버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불리해요. 현금은 자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물건으로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자, 물건, 부동산 물건이잖아요. 그쵸? 네, 그 자산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맞네요. 임금, 월급 받는 사람, 화폐로, 돈으로 받으니까 불리. 수출업자 수출 잘 안 돼요.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 빌려준 사람 오히려 손해라고 그랬죠? 자, 정답은 1번. 자, 다음 중 실업은 어떤 실업일까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사회가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산업 구조,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 거. 자, 이것은 구조라는 단어, 구조적 실업입니다. 정답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우리 물가나 실업, 그 다음에 GDP, 바로 국내 총생산 이런 개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요.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화이팅!